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챕터 2가 전체적으로 리그레션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리그레션을 배웠고 L2놈을 썼었고 그다음에 확률적인 해석을 하면 가우시안 에러를 가정을 하면 maximum likelihood라는 프린시플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maximum likelihood가 모든 머신러닝의 어떤 핵심적인 원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라메타를 배우는 거를 점차적으로 배우는 거, 원샷에 배우는 거 둘 다 했고, 원샷에 배우는 거는 계산량이 많아서 안 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계산량의 그 문제는 비단 이 문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머신러닝에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멘전의 저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벨만이라는 광학습이라는 분야를 아예 좀 창시한 사람이라고 되겠죠.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모든 머신러닝이 이런 뭔가 펀더멘탈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와서 이 분야를 계속 연구하더라도 이 문제를 항상 겪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 나가느냐를 찾는 연구 분야가 뭐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계산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 AI나 머신러닝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다이렉트하게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구해버리면 되지 뭐 복잡하게 딥러닝 이런 거 할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과목이나 이 분야 자체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드 뉴스이지만 여러분들이 밥 벌어 먹고 살기에는 또 굿 뉴스다. 왜냐하면 뭔가 펀더멘탈 프로블럼이 있을 때 항상 거기에 새로운 분야와 뭐 새로운 해결책, 연구 토픽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그 점차적으로 가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배웠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라. 아이작 뉴턴이 처음 미적분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나온 어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파워풀한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가면서 밑변의 크기만큼만 계속 이동해 나가면 원하는 제로 크로스, 즉 어떤 방식의 근을 찾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때 이제 이게 함수의 근을 찾는 거라 미분이 제로가 되는 걸 찾는 거고 약간 다른 문제죠. 그렇지만은 f 자체를 그냥 1차 도함수로 보면은 뭐 간단하게 치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f 프라임, 이게 f 더블 프라임이 돼서 이제 장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까지 뭐 더 좋은 알고리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연구를 해보면 현재까지 나온 알고리즘 중에 점차적으로 구하는 알고리즘, 영어로 이제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터러티브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가장 빠르게 원하는 솔루션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장점은 약간 숨은 장점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알파라는 스텝 사이즈라는 게 있었죠. 이게 그냥 설계자가, 디자이너가 마음대로 정하는 이런 파라메타를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딥러닝, 머신러닝에서 많이 부르죠. 뭐 하이퍼 파라메타라는 용어는 이제 앞으로 기따갑게 많이 등장할 테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알파라는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메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그 귀찮은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메타를 사람이 정해줘야 되는 그 귀차니즘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타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고리즘이 제일 최적의 스텝 사이즈를 자동적으로 찾아준다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찾아주느냐? 삼각형의 밑변의 크기로. 그리고 이게 자동적으로 최적의 사이즈가 되는 이유는 삼각형이 점점 근의 위치에 접근할 때마다 삼각형의 크기가 줄면서 밑변의 크기도 줄죠. 스텝 사이즈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원하는 솔루션에 다가갈수록 원하는 솔루션에 멀면 많이 움직이고 가까우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가장 좋은 스텝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더 큰 숨은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함수를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로 바꾼다고 그랬고 2차 도함수가 이게 함수가 독립변수가 그냥 하나만 있을 경우는 저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가 다루는 미분들은 독립변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이미의 n디멘저널한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미분인데 n디멘저널한 어떤 다변수 함수의 미분이니까 1차 미분은 그레디언트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벡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2차 미분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최적화 이론 이런 데서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테일러 시리즈를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대학교 때 배우나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테일러 시리즈가 변수 하나의 경우에만 보통 유도가 되는데 사실 다변수 케이스로도 확장해서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 한번 책을 찾아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때 이제 미분 1차 미분은 그레디언트가 되고 테일러 시리즈에 테일러 시리즈에 보면 기억하는 사람들은 원래 함수 1차 미분항, 2차 미분항, 3차 미분항 이렇게 계속 가죠. 근데 1차 미분은 그레디언트고 2차 미분은 그레디언트의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러니까 벡터에 또 미분을 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미분은 행렬이 되는데 그걸 이제 헤시안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그 얘기 시작하면 또 1시간 흘러가니까 궁금한 사람들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L 더블 프라임 분의 1은 여러분들이 분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의 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승을 인버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인버스로 확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H는 정의가 IJ 컴포넌트는 이런 함수가 됩니다. 산미분을 두 번 한 그런 미분들을 쭉 행렬 형태로 펼쳐놓은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아주 재미난 사실은 이 헤시안의 인버스가 결국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알파 스텝 사이즈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스텝 사이즈를 헤시안이라는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 스칼라를 행렬로 대체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장점은 하이퍼파라미터를 없앴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스칼라를 행렬로 대체했으니까 계산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만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알고리즘 관련된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론이냐면 머신러닝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비슷한 이론들이 있는데, there's no free lunch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 뭔가 혜택이 있으면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머신러닝에서도 no free lunch theore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NFT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희생을 치러서 이런 알고리즘을 구할 수 있고, 자, 이것도 뭐 딱 보면 이 알고리즘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다들 좋은 건 아는데 아무도 안 씁니다. 자, 그럼 또 왜 안 쓰는지 여러분들이 지난번 얘기하고 비슷하게 한번 답을 할 수 있겠죠. 요 줄에 제일 뒤에 그린 티셔츠 입은 왜 이 알고리즘을 아무도 안 쓸까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그러고 알면 빨리 대답하기 바랍니다. 그 옆에 학생. 지난번에 한번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원샷에 구하는 알고리즘을 아무도 안 쓴다고 했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수업을 복습들을 안 하고 있네요. 그 옆에 학생.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 앞에 학생. 네? 왜 계산량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뭐가 n의 세제곱? 무슨 계산이? 네? 그러니까 어떤 계산이 여기서 이 시계? 네? 그렇죠? 네.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행렬의 인버스. 요 행렬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파라메타 세타의 디멘전을 갖는 정방 행렬이죠. 근데 세타가 예를 들면 챗 GPT 같으면 한 작아도 한 175조 디멘전이 됩니다. 그러면 175 디멘전의 5조 디멘전의 3승이면 계산이 안 되네요. 어쨌든 그 행렬 자체를 저장하려고 해도 해시한 행렬을 저장하려고 해도 전 우주에 있는 원자들을 다 메모리로 써도 전 우주에 있는 원자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연산량이 우주의 생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주가 멸망하는 때까지 가더라도 연산이 안 끝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이 있는 거는 뻔히 아는데 머신러닝의 딜레마는 그러니까 everybody knows there's a good 알고리즘인데 계산 때문에 못한다. 이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분야가 머신러닝, 딥러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될 방향이 또 그런 방향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을 뉴턴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또 뭐 이렇게 간편하게 좀 연산량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루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했는데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리그레션의 그레디언트 값하고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그게 우연의 일치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필연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인데 이게 왜 같은 그레디언트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뭐 일종의 이제 통합된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약간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합하는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이론을 Generalized Linear 모델이라고 하고, 이 이론의 이제 뭐 몇 가지 사이드 베네핏은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우리가 썼었는데,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러니까 로지스틱 펑션, 시그모이드죠. 시그모이드가 왜 쓰여져야 되는가를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멀티 클래스로 가면 바이너리 클래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로지스틱 펑션을 뭐 약간 확장한 개념이 소프트맥스라고 봐도 됩니다. 이 소프트맥스의 형태 펑션이 또 왜 쓰여져야 되는가를 이론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는 그런 사이드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소 수식이 좀 등장하지만 사실은 한번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일단 첫 번째로 딥러닝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약간 전체적인 통합된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Generalized Linear Model, 이거를 이제 GLM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GLM의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세 가지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이 Exponential Family Distribution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Exponential Family가 뭔가를 일단 정의를 알아야겠죠. 정의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든 슈퍼바이즈 러닝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학습하는 거라 그랬었죠. X 인풋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 Y, 즉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든 리그레션이든 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게 모든 슈퍼바이즈 러닝의 목적이다. 이론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어떤 특정 종류의 클래스를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약간 엑스포넨셜 형태 펑션이 들어간 형태로 가정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웃풋 y에 대해 온리 디펜던트한 텀이 있고, 그 다음에 에타라는 건 좀 이따 디파인 하겠지만, 리니어 모델의 최종 아웃풋을 에타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내추럴 파라미터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AN은 그냥 이걸 확률로 만들기 위해서 노멀라이즈 해주는 팩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exponential A가 노멀라이제이션 팩터가 되겠고, TY는 통계학을 좀 들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는 부분인데, 통계학에 이제 sufficient statistics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 결과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인풋 데이터를 정보를 손실 없으면서 최대한 요약했을 때 그 요약된 정보를 sufficient statistics라고 합니다. 이제 통계학에서 잘 정의가 돼 있고, 정보이론이라는 분야에서도 잘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 얘기 또 하기 시작하면 1시간 그냥 흘러가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sufficient statistics가 뭔지 한번 별도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게 ty가 그런 건데,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t는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ty는 그냥 y다. 원래 정보가 요약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요약하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딥러닝 같은 데서 다룰 때 이제
피처 벡터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 그 피처 벡터라는 게 인풋을 어떻게 보면 요약한 정보라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sufficient statistics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확률 분포가 표시될 때, 그때 그런 확률 분포를 exponential family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확률 분포를 왜 가정하냐? 그 이유는 간단한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확률 분포가 사실 다 exponential family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페셜할 케이스 같은데, 사실은 엄청나게 제너럴한 케이스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고, 뭐 대학교 때 확률 시간에 배웠던 모든 확률 분포들이 다 사실 exponential family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베르니, 가우시안, 베르니 확장판이죠. 카테고리칼, 포아송, 감마, 엑스포넨셜, 메타, 데이터, 바이노미얼, 멀티노미얼 모조리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디스트리뷰션이 거의 99.9%, 뭐 아닌 것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코시 디스트리뷰션 이런 건 여기에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 거의 99%의 디스트리뷰션이 다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굉장히 제너럴한 클래스다. 즉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할 건데 이 가정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베르니하고 가우시안 분포가 이런 형태로 과연 표현 가능한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베르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었지만 동전 던지기와 같다 그랬죠.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1-P. 그리고 Y는 ground truth인데 앞면이면 1, 뒷면이면 0. 그래서 두 항 중에 하나가 선택되게 된다고 그랬죠. 앞면이면 P, 뒷면이면 -P. 그래서 그 두 개의 숫자를 저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통합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엑스포넨셜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풀어 헤쳐지죠. 그리고 요 마지막 y하고 요놈의 항을 앞으로 같이 붙이면 이런 항이 나오고 이게 에타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y는 아까 ty하고 같은 거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a에 해당되죠. 자, 이게 에타인데 이거를 p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뭐 왔다 갔다 해보면 p는 1 플러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에타 이렇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요거에 대한 설명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ty는 y고 a는 방금 얘기했고 앞에 엑스포넨셜 앞에 아무것도 없죠. by는 1이고. 자, 근데 이 에타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이라고 그랬죠. 세타하고 x의 내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즉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죠. 리니어 모델 아웃풋을 우리가 로지스틱 펑션을 통과시켜서 0에서 1 사이로 맵핑을 하는 펑션을 사용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수학적인 이유가 있고 지금 그 수학적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고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학적인 이유가 자연스럽게 엑스포넨셜 패밀리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우시안은 보통 이렇게 주어지죠. 평균, 여기 분산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제곱텀을 3개 항으로 나눠서 y의 제곱텀 끄집어내고 나머지 텀들 그대로 두면 에타는 뮤가 되고 ty는 y고 이놈은 a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텀이 b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도 엑스포넨셜 패밀리 형태가 됩니다. 자, 베르니하고 가우시안의
어쨌든 좀 숨은 차이점은 베르노이는 디스크리트한 확률이죠. 결과값이 0 아니면 1 값만 갖는. 가우시아는 컨티뉴어스한 확률이죠. 그냥 모든 가능한 실수가 다 나옵니다. 랜덤 베리어블의 값이. 그래서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한 거가 사실 보통 다르게 다루는데 보통 확률 이론에서는 엑스포넨셜 패밀리는 그 두 종류의 완전 다른 확률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동시에 다룰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GLM의 세 가지 가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가정은 우리가 학습하려는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학습하려는 그 확률 분포 PY 기분 X가 엑스포넨셜 패밀리에 속한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저보고 교수님 왜 그런 가정을 하나요? 그러면 저 답이 없습니다. 그냥 가정이기 때문에. 뭐 해보니까 이게 대부분의 케이스를 다 커버를 하고 뭐 아주 재미난 이론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자, 두 번째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세 번째 가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내추럴 파라메타 에타는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이다. 즉 파라메타하고 인풋의 내적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세타도 벡터, x도 벡터고 에타는 스칼라지만 이게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캐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전 던지기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확률이 딱 두 개뿐이 없는데,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는 확률이 6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이 에타 값이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바이너리 때는 에타가 스칼라에도 충분한데 멀티 클래스인 경우는 에타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즉 에타가 벡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벡터의 첫 번째 컴포넌트는 세타 1하고 내적, 에타 2는 세타 2하고 내적. 이런 식들을 쭉 차곡차곡 쌓아보면 에타도 벡터가 되고, 세타들을 로우 벡터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에타를 벡터로 보면은 뭐 라지 세타가 하나 있고 x가 있는, 그래서 행렬 곱하기 벡터는 행렬 되는 이런 걸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에타가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즈가 들어간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에타가 벡터일 경우는 이 ty도 벡터가 돼서 두 개 내적을 하면 스칼라가 튀어나오게 하는 일반화가 가능하고, 그 일반화가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는 필요합니다. 이제 좀 이따 그 케이스를 다루게 되겠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정이 두 번째 과정인데, 그 어떤 머신러닝을 학습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목적은 확률 분포를 뽑아내는 거라고 했는데,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거하고 확률 분포를 실제로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는 가우시안 분포 같은 거를 예시를 들면 컨티뉴어스한 펑션이죠. 그래서 아웃풋이 스칼라로 튀어나와야 뭔가 우리가 실생활에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아웃풋이 예를 들면 컨티뉴어스한 펑션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아웃풋이 무지막지하게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가우시안 분포의 수평축을 예를 들어 잘게 쪼개서 한 100만 개로 쪼갠다 그러면은 x축을 y축이라 그래야겠죠. 그러면 100만 디멘전의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그것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컨티뉴어스한 펑션을 스무스하게 표현을 하려면.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임의의 함수는 디멘전이 무한대 디멘전을 갖는다 라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다루는 분야가 펑셔널 어널리시스라는 분야고, 즉 무슨 얘기냐면 아웃풋을 인피니트 디멘전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연산량도 그렇고 실제 사용할 때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목적과 실용성은 또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타협안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확률 분포를 스칼라 값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웃풋이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편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그래서 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인피니트 디멘저널한 어떤 벡터를 하나의 원 디멘저널한 스칼라 값으로 대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가장 나이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확률 변수가 있으면 당연히 그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가 있을 테고, 그 분포를 가장 잘 요약하는 건 뭔가 생각을 해보면 평균이죠. 그렇죠?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은 스칼라 값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LM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사실 근데 GLM의 과정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머신러닝, 딥러닝 대부분, 그러니까 리그레션 문제의 대부분의 과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론적인 과정이 아니고 사실은 실생활에서 이미 대부분의 AI 엔진들이 이런 형태를 그냥 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트 디멘저널한 어떤 컨티뉴어스한 디스트리뷰션을 하나의 대표값 스칼라로 치환해서 아웃풋으로 내보낸다라고 가정을 하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는 이게 이론적으로 편하고, 더 중요한 이유는 실생활에서 대부분 이렇게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스칼라 값 하나만 딱 뽑아내요. 우리가 지난번 부동산 시세 예측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은 아웃풋을 원하는 평균값을 갖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아웃풋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리그레션에서 하는 일은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중심값 평균치를 그냥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타협안이 이제 아웃풋을 이렇게 하나의 스칼라 값, 대표값으로 평균으로 뽑아내겠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고, 이게 가정이면서 동시에 그냥 실생활에서 대부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평균을, 그래서 ty는 일단은 y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정을 취하면 아주 재미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리그레션 문제 봤을 때 리그레션의 그 리니어 모델과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차이, 그 에러를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자고 그랬었죠. 그게 기본 과정인데 모델 아웃풋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값,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평균값은 평균 뮤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엑스포넨셜 패밀리에서 가우시안에서 뮤는 에타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타고 그냥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리그레션은 그냥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을 그대로 뱉어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멋있게 표현하면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학습시키는 그
그 분포의 평균 값을 내뱉어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멋있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레인지가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세타를 바꿈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즉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는 우리가 뭐를 내뱉어야 되냐면 지금 이제 설명을 하겠죠. 모델의 아웃풋이 베르누이라고 얘기했고, 모델의 아웃풋은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의 평균. 네,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의 평균.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1-P다 그러면, 자, 그런 놈의 평균은 앞이 나올 Y값, 앞면이 1이고 뒷면이 제로라 그러면 1 곱하기 P고, 그 다음에 Y가 제로일 때 확률이 1-P인데 어차피 두 번째 확률은 없죠. 그래서 확률은 그냥 앞면이 나올 확률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아웃풋을 보통 이 GLM 관점에서 안 보면 그냥 앞면이 나올 확률을 뽑아내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보통 하지만, 이 이론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의 평균 값을 뽑아내고 있구나라고 재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B가 아까 엑스포넨셜 팸일 때 이런 형태가 된다고 그랬고, 우리가 GLM의 세 번째 과정에서 에타가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리니어 모델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런 논리니어한 로지스틱 펑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 로지스틱 펑션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지금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뤘는데, 이 두 개의 그레이디언트가 지지난 시간에 같다라는 걸 우리가 우연히 봤었습니다. 이게 필연이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보자는 얘기죠. 즉, 아웃풋 확률 분포가 디스크리트하든 컨티뉴어스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레이디언트 입장에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런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일단 우리가 항상 쓰는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가 maximum likelihood principle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로그 함수를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maximum log likelihood를 써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likelihood에 로그를 붙여서 이거를 그레디언트로 쓸 계획인데, 그 그레디언트의 제2번째 컴포넌트를 구해보자는 얘기죠. 네, 엑스포넨셜 패밀리가 첫 번째 가정이니까 GLM에 요 함수를 집어넣고 로그를 취하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세타를 변수로 갖는 함수가 뭔가를 보면, 자, y는 세타하고 상관없습니다. 에타만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이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우리가 2장에서 다루고 있는 건 모조리 다 리니어 모델입니다.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마지막에 로지스틱 펑션 쓰는 거 말고는, 그거는 그냥 쓰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쓴 거고, 사실은 쓰고 싶어서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조리 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에타들이 세타의 함수, 유일한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타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미분하면 사라질 테니까 이놈 날려버리고 뒷부분만 미분을 하면, 자, 요거에 대해서 미분은 이제 에타가 세타하고 x의 내적이니까 x만 하나 튀어나올 테고, 동일한 인덱스로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a를, 이게 아까 그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어떤 팩터라 그랬죠. 그놈에 대한 미분이고, 이제 합성함수 미분으로
베타를 다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x가 나오는 거고,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은 내추럴 파라메타에 대해서 a를 미분하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옆에 계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 모든 확률은 그 확률의 합이 또는 인티그레이션이 1이 돼야 된다는 게 뭐 확률의 공리죠. 이렇게 되고, 즉 우리가 학습시키려는 모든 확률들은 인티그레이션이 1이 돼야 됩니다. 엑스포넨셜 패밀리니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를 오른쪽으로 끄집어내고, 양변을 미분하면 왼쪽에선 y만 튀어나오고, 빨리 설명하고 있으니까 암산이 가능한 사람 빨리 암산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차근차근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내추럴 파라메타에 대한 미분만 구하면 되는데, 이 엑스포넨셜 팩터를 다시 이 인티그레이션 안으로 집어넣으면 재미나게도 원래 확률 분포로 돌아가 버리고, 달라지는 점은 y만 추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 좌변은 이제 y에 대한 평균이 된다는 얘기죠. 질문 있나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확률의 기본이긴 한데, 자, 요런 게 확률이죠. 그러면 여기서 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요 놈뿐이 없습니다. 요 놈은 조건이라고 그러죠. 조건은 일단 주어지는 순간, 주어지지 않을 때는 변수지만, 확률 변수지만, 일단 주어지는 순간 상수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건 변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적분을 해서도 안 되고, 저거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될 필요도 없는, y에 대해서만 적분을 해야만 당연히 1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y에 대해서만 적분하는 게 당연한 얘기고요. x는 그냥 상수입니다. 왜냐하면 인풋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좌변은 이제 y에 대한 평균이 되겠고요. 우변은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분값. 근데 우리가 GLM의 두 번째 과정이 뭐였냐면,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했죠. 모든 머신러닝의 아웃풋은 우리가 학습시키려고 하는 확률 분포의 평균값, 확률 변수의 평균값이다. 즉, 이 평균값은 모델의 아웃풋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모델의 아웃풋으로 치환이 되면,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가는 과정에 아주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뭐를 아예 구별을 안 했냐면,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지,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확률인지, 아니면 리그레션 문제인지, 즉 컨티뉴어스한 확률인지 아예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둘 다 적용되는 이론이고, 결과값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라는 아주 재미난 사실이 나오는 거죠. 즉 그레디언트가 동일해진다는 얘기. 다르게 해석하면. 따라서 이거를 이제 최대화 시켜야 되니까 그레디언트의 방향으로 더해줘야겠죠. 이거를 더해주는데 y-h 방향으로 더해주는데, 여기서는 뒤집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였다. 즉 이제 GLM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소프트맥스나 로지스틱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결론은 이게 이 이론을 쓰면 이게 리그레션 문제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든 그레디언트 값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필연이었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의 마지막으로 조금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 했는데 좀 더 복잡한 클래시피케이션,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뭐 예를 들면 이미지넷이라는 거는 이미지넷이라는 유명한 챌린지가 있는데 1000개의 클래스를 구별하는, 그러니까 어떤 영상 인풋을 집어넣으면 1000개의 어떤 미리 정해놓은 오브젝트 중에 어느 놈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맞추는, 즉 아웃풋 클래스가 1000개가 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사위 던지기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확률 분포 입장에서는 클래스가 6개에서 그냥 1000개로 늘어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0개 클래스가 있으니까 이놈은 아웃풋이 당연히 디스크리트한 분포가 되고 아웃풋 확률은 1000개의 파라메타로 이루어집니다. 즉, 첫 번째 오브젝트가 될 확률 P1, 두 번째 오브젝트가 될 확률 P2, 천 번째 확률이 될 확률 P1000. 근데 이게 다 확률 분포니까 이것들 다 합치면 1이 돼야겠죠, 당연히. P1부터 P1000까지. 그러니까 1000개의 프리 파라메터가 있고 합이 1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주어지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선형돼서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방정식이 하나 주어지고 변수가 n개면 실제 프리 파라메터는 n-1개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즉 1000개가 아니고 999개가 사실은 프리 파라메터다. 자유도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파라메터가. 그래서 파라메터를 1000개를 쓰지 말고 999개까지만 쓰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0번째는 1에서 나머지들을 다 더한 거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ty가 등장하는데요. ty가 대부분의 경우는 y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y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1000개 클래스를 판단해야 되는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 있다고 하면 아웃풋이 스칼라 값 하나로 나와갖고 죽었다 깨어나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1000개 클래스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스칼라 값 하나만 나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특정 클래스가 되냐 안 되냐를 표현하는 어떤 바이너리한 값이라고 친다 그러면. 그래서 1000개 아웃풋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벡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아웃풋은 벡터가 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ty라는 펑션을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y는 이제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원핫 벡터라는 게 있는데 원핫 벡터라는 용어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 알고 있네요, 여기. 아는 사람들은 이 과목 안 들어서 될 텐데. 자, 그래도 듣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학생? 원핫 벡터를 알고 있는데.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원합 벡터 개념을 모르는 사람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벡터인데 바이너리 값만 갖고요. 1, 0 값만 가질 수 있고 각 엘리멘트가 전체 벡터 중에 딱 한 놈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그래서 한 놈만 1이고 나머지는 제로다 해서 원핫이라고. 1이라는 게 핫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1000은 1000개 클래스 중에 첫 번째 클래스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라운드 트루스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y는. 자, y가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였죠. 그리고 에타가 모델의 아웃풋하고 관련된 영역이었고. 그래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예를 들면 표현하는 방법이 1000개 클래스가 있으면 인덱스 써서 1부터 100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인티저를 써야 되죠. 인티저가 아니라 그냥 바이너리 넘버로만 표현이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바이너리로 표현하려면 벡터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티저를 안 쓰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첫 번째 클래스에 해당되는 건 1000, 두 번째 클래스에 해당되는 건 011, 0100, 세 번째는 00100. 그래서 이 ty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좀 수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면 요런 인디케이터 펑션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뭐냐면 1, y equal 1이라는 얘기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요게 이제 if 스테이트먼트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C 랭귀지에서 이게 맞으면 값이 1이고 저게 틀리면 0이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면 원함만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중에 딱 하나만 만족을 하고 나머지는 안 만족할 테니까. 그리고 아까 프리 파라메타를 K 다 안 쓰고 하나 빼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K-1 디멘전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시 그냥 K 디멘전으로 우리가 어차피 확장하긴 할 텐데 일단은 조금 더 엄밀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을 약간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00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확률을 쓰려면 첫 번째 클래스가 나올 확률 P1, 두 번째 클래스가 나올 확률 P2, 세 번째 클래스가 나올 확률 P3. P1, P2, P3는 어떻게 아나요? 하고 나한테 물으면 답은 그거는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답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P1, P2, P3는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학습하려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를 학습하냐고 애초에 얘기를 했냐면 모든 슈퍼바이즈 러닝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거라고 그랬죠. 인풋이 들어오면 이게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그게 다름 아닌 키 값들이라고. 그래서 1000개 클래스가 있으니까 1000개의 요 각각의 확률 값들을 아웃풋으로 뽑아내줘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웃풋이 당연히 벡터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제 여러분들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표현했던 방법을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K개의 클래스가 있고 이 중에 딱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라운드 트루스가 뭐 5번째였다. 그럼 P5만 딱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다 1로 곱해지는 그 구조가 딱 이 구조죠. 인디케이터 펑션을 쓰면. 왜냐하면 5번째 P5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P의 뭐 0승이 되니까 다 1이 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확률이 탁 튀어나오게.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예를 들어 11이었다. 그럼 P11이 아웃풋으로 딱 튀어나오게 해주는 수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likelihood고 이거를 그냥 최대화하도록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요 놈은 이 ty의 첫 번째 엘리멘트, 두 번째 엘리멘트고 이거는 저기가 안 된 거니까 1 나머지들의 합 이렇게 되고 앞에 베르누이 때처럼 엑스포넨셜 로그를 취해버리면 이렇게 프로헤쳐 쓸 수가 있고 서메이션에 있는 놈들을 별로 안 중요한 유도 과정이라 그냥 빠르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집에 가서 얘가 다 한 중학교 정도 수식이니까 중학교 수학 수식 정도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놈들을 일일이 하나씩 뽑아서 앞에 있는 항들로
더해주면 분모에 pk들이 쭉 들어가고 1에 해당하는 부분이 pk가 하나 남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포넨셜 패밀리 형태로 이거가 표현이 됐나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앞에 by가 1이고 그 다음에 ty는 벡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 로그 뭐 pk분의 pi가 바로 에타 i가 된다. 그래서 에타는 이제 더 이상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타는 이런 벡터가 되고요. k-1디멘전에 그리고 ty는 방금 전에 디파인했던 이런 벡터다라는 얘기죠. 그것들의 내적 형태가 되고 요 놈이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거다. 즉 학습은 이 p값들을 찾아내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GLM의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뭐였냐면 모델의 아웃풋은 그 평균값을 취해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y를 좀 더 확장해서 벡터로 볼 수 있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이 ty들의 평균값을 취하는 건데, 자, 이거 ty의 첫 번째 엘리멘트는 클래스가 1이 될 1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한 평균값. 근데 이게 베르누이 케이스랑 완전 동일합니다. 바로 첫 번째 엘리멘트에 대해서 이 형태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엘리멘트가 1이 될 확률 B1 뒤에 뭐가 나오는데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엘리멘트의 평균값은 P1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엘리멘트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엘리멘트가 1이 될 확률은 P2 0 곱하기 1-P2인데 이거 무시해도 되고, 두 번째 엘리멘트가 1이 될 확률은 P2. 그래서 쭉 해보면 이놈의 평균은 각각의 확률과 같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베르누이 경우에 그냥 일반화시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사실 뭐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그냥 미리 요약을 하면 GLM 이론은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합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GLM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리그레션이든 클래시피케이션이든 그레디언트 값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레디언트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증명한, 이건 좀 마이너한 리절트이긴 한데, 마이너한 리절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소프트맥스라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하는 소프트맥스라는 함수가 일단 왜 쓰이는가, 왜 저런 형태를 쓰는가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서 에타가 이런 벡터라고 그랬죠. 다소 좀 지저분한 식인데 K-1 디멘전의 벡터입니다. 근데 이제 논의의 편의상 K-1 디멘전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K 디멘전도 하나 더 집어넣으면 좀 논의의 편의상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pk분의 pk 그냥 1이죠. 로그 1은 0이니까 그냥 마지막 디멘전에 0이라는 항을 하나 집어넣고 디멘전을 K-1에서 K로 확장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각각을 에타 i라고 그러면 에타 i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거를 PI에 대해서 다시 재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고. 자, 이거를 I에 대해서, PI는 확률이라고 그랬죠. 1000개 클래스가 있으면 각각에 대한 확률이니까 I 1부터 1000까지 다 더하면 PI를
당연히 1이 돼야 됩니다. 1이 되니까 결국 pk는 상수니까 밖으로 튀어나가고 pk는 이것들의 합은 1이다. 그러면 pk는 뭘로 표현 가능하냐? 요것분의 1이죠. 그래서 pi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pi는 pk에다가 요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분수식이 나온다. 그렇죠?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GLM의 세 번째 가정이 내추럴 파라미터 에타는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이라고 그랬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을 집어넣고 자 참고로 그래서 pk 에타 k는 제로라고 그랬습니다. 에타 k가 제로가 되려면 인풋에 상관없이 세타 k도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에타 k, 세타 k 다 제로다 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여기 i번째 항이 pi인데 pi가 이런 모양이고 에타들은 내적 상태가 된다. 이런 엑스포넨셜 펑션들의 비율이 뭐라고 부르느냐? 그 유명한 소프트맥스 펑션이다.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2디멘전인 케이스가 사실 원디멘전 케이스네요. 원디멘전 케이스가 소프트맥스가 로지스틱 펑션하고 동일한 케이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래서 로지스틱 펑션은 소프트맥스의 그냥 스페셜 케이스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리 파라메타를 k-1개로 학습을 하고 이론의 편의상 세타 k인 즉 더미 파라메타죠. 세타 k가 제로인 엑스트라 파라메타를 하나 억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세타 k도 제로가 되고 사실은 실제 구현할 땐 그게 편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000개 클래스가 있는데 1000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게 좋지 990개 아웃풋 나오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계산해면 좀 귀찮죠. 그러니까 그냥 1000개가 튀어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론적으로 세타 K를 제로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 그냥 제로로 하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 뭐 머신러닝이 SGD로 돌아가는 대로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라고 실험을 했더니 놀랍게도 뭐 이론에서 예상하는 거랑 이거를 세타 K를 제로로 고정시킨 거랑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학습이 잘 일어나면 사실 디멘전을 하나 더 늘리든 안 늘리든 그러니까 프리 파라메터 하나 더 늘리든 안 늘리든 대세에 지장이 없더라. 이건 그냥 실험적인 결론입니다.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그렇더라. 그래서 실제는 이 K-1 디멘전을 쓰지 않고 그냥 K 디멘전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즉 세타 K가 제로여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제로로 안 하고 그냥 돌려버립니다. 그래도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다.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2장 GLM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LM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통합하는 이론이고 중요한 결론은 그레디언트가 두 가지 케이스에 다 갖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로지스틱 펑션이 이론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그런 부산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소프트맥스가 아닌 다른 함수를 써도 되긴 합니다. 사실은 실험을 할 때는. 근데 어차피 성능이 다 비슷하게 나올 거 굳이 뭐 또 열심히 다른 걸 찾아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또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대세 지장 없으면 이론이 제시하는 걸 따라가는 게 맞지. 크게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봐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게 이미 확인이 돼 있다는 얘기로서 우리가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리니어 모델인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넌리니어 모델에도 그대로 확장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에타 값들을 이렇게 우리가 내적으로 다 표현을 했었죠. 이게 리니어 모델을 가정한 건데 사실 이게 내적이 아니고 이 부분을 이 식을 딥러닝의 아웃풋으로 바꿔버리면 넌리니어 모델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딥러닝을 쫙 해서 딥러닝 레이어 마지막 단 아웃풋을 가지고 이 내적들을 대체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 상황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즉, 리니어 모델에 대한 케이스가 넌리니어 모델로 그대로 확장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딥러닝에선 넌리니어하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 단에 이 소프트맥스가 쓰여지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장을 복습해보면, 여기서 나왔던 이론들이 대부분 딥러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을 다 그냥 딥러닝 모델의 아웃풋으로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딥러닝이 아닌데 이거 왜 배우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모델들은 실제로는 99%다 리니어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딥러닝에 필요한 모든 어떤 툴들이나 용어들이 이미 여기에 다 이미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장이 어떻게 보면 딥러닝에 필요한 중요한 개념들을 이미 거의 다 배운 거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알고리즘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딥러닝에서도 완전 동일한 알고리즘이 딥러닝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중요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리니어 모델을 배운 김에 리니어 모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좀 이론적인 가장 일반적인 모델을 하나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리니어 모델의 기반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웠던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로지스틱 펑션 개념을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 리니어 모델의 그 관점을 조금 더 기하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기하학적으로 좀 최적화시킨, 그래서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였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고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하게 예를 들면 앞단은 딥러닝을 쓰고 뒷단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쓰고 뭐 이런 모델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적화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이론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푸는 문제입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로지스틱 펑션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G라는 놈이. 그리고 그 바로 직전 단계까지는 리니어 모델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로지스틱 펑션이 이런 모양이었죠. 0.5 인풋은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이 되고 0에서 1 사이의 값이고 0일 때 0.5가 나오고 아주 큰 값이 들어오면 1이 되고 아주 작은 마이너스 무한대 가까운 값이 들어오면 0이 되는. 자, 그래서 리니어 모델의 아웃풋이 크면은 이제 포지티브 클래스, 작으면 네거티브 클래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사이는 애매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뭐 한 0.7, 뭐 0.3. 그 이상 이하는 우리가 뭔가 확신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데 뭐 0.5, 0.3에서 0.7 사이의 값이 나오면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애매함을 최대한 줄여주자. 이거를 그러니까 최적화 이론을 통해서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클래시파이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찾아보자라는 게 이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요 부분, 요 구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론적으로 마진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애매한 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포지티브 클래스, 네거티브 클래스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한다는 얘기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클래스를 그냥 하나의 선분으로 갈라버리는 그런 선분을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오른쪽은 포지티브 클래스, 왼쪽은 네거티브 클래스. 근데 포지티브 클래스 상에 세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세 개가 그 확신의 정도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애매한 정도가. 무슨 얘기냐면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이놈은 포지티브 클래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가까이 있으면 이게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노이즈 때문에 일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디시전 바운더리를 잘못 정해서 원래는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건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 바운더리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불확정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불확정성에 어떻게 되면 반대되는 개념, 반비례가 개념을 마진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고,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마진은 결국 디시전 바운더리가 직선의 식인데, 이 직선에부터 이 벡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수학의 정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벡터와 도형 뭐 이런 거 배운 사람들 어떤 벡터하고 직선까지의 거리 이런 거 구하는 식이 있었죠. 그게 사실 이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하고 오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옛날 지식이긴 하지만 한번 복습을 하고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직선과의 거리 개념을 가지고 그 거리를 그러니까 최소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저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이론이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다라고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